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복막투석의 방법과 주의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상 실제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궁금하신 부분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애로사항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남대학교 배은희 교수님, 은평성모병원 김형덕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남대병원 신장내과 배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의대 신장내과 김형덕입니다. 손투석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세요. 아무래도 외출이나 직장 갔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괜찮은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6시간마다 투석을 하라든지 또는 8시간마다 투석을 하라든지 이렇게 돼 있지만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걱정을 하시죠. 내가 6시마다 투석을 해야 되는데 놓쳐버렸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불안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겠지만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그때라도 투석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정확한 시간이 아니시더라도 오후 6시에는 내가 집에 가서 꼭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일정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8시가 됐어요. 그러면 2시간 동안 딜레이가 지연이 됐지만 뭐 상관없이 그냥 8시에 투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참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안 되죠. 본인 일정은 어느 정도 좀 관리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본인 일정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복막투석을 시작할 때 대개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효율성도 떨어지고 뭐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소변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에 4번으로 이제 올리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특별히 불편한 증상을 못 느끼시는데도 의료진이 먼저 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 꼭 4번 해야 할까요? 투석 초기에는 콩팥 기능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4번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투석을 한 지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결국 내 남아있는 콩팥 기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복막투석이 다른 투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존이 된다고는 하나 결국에는 좀 더 추가적인 투석으로 줄어드는 콩팥 기능에 대한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차례의 교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4차례 교환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내 생활이 있는데 그중에 이 4차례의 투석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투석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간다 하고 그런 거에서 어려움을 경험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주무시는 야간 시간에 기계가 자동으로 투석을 해주는 이 기계 투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 투석을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낮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복강을 비워놓고 야간에만 투석을 하게 되면 낮 시간 동안이 굉장히 자유롭죠. 배도 편안하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역시나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선 결국은 절대적인 투석 시간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낮 시간에도 투석을 좀 추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환자분들도 이 기계 이제 권유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 기계를 접할 때 적응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어르신들 기계 작동하기 많이 어려운가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 자체 조작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옆에 그 교육 간호사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 투석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주무시는데 뭐가 이렇게 소리가 나고 계속 연결시켜 있는 게 조금 나는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이 나이랑 관계없이.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배액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배액이 잘 안 되면 경고음도 막 맞아요. 울리기도 네.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고 당황하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 자꾸 알람이 울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배액이 왜 원활치 못한지를 좀 봐야 될 텐데, 먼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대개는 도관의 위치가 조금 올라간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이 복막투석액을 완전히 다 배액을 하고 다시 주입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원활치 못해서 알람이 울리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럴 때는 저희가 이 기계투석액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모드 가운데 타이달이라고 하는 복막투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막투석액을 완전히 배액하지 않고 일부분을 뱃속에 남겨서 지속적으로 이제 적은 볼륨만을 넣었다 뺐다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되면은 끝까지 배액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환자분으로서는 알람이 좀 덜 울리고
훨씬 편하게 기계 투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석액에 대한 질문인데요. 투석액을 보면 포도당 농도가 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1.5%, 2.5%, 또 고농도는 4.25%.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가 참 궁금하고요. 복막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려면 삼투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배추를 소금에 절일 때 소금을 넣으면 배추 안에 있는 물이 쫙 빠져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 안에 포도당을 집어넣으면 몸 안에 있는 물이 복강 안으로 쫙 모여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5일 때는 가장 물이 조금 빠지고 농도가 높아질수록 물을 더 많이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도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숟가락에다가 설탕을 넣은 다음에 막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캐러멜처럼 되잖아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복막이 더 빨리 망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1.5로 시작을 하잖아요. 환자분들께서 나는 1.5로 했더니 물이 안 빠진다. 너무 부어 있는다. 그래서 2.5를 해봤더니 물이 너무 잘 빠진다. 그래서 나는 2.5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복막이 안 좋고 나쁜 물질이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1.5부터 시작해서 복막이 점점 망가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농도를 높여가야 되거든요. 나중을 위해서 처음에는 낮은 포도당 농도부터 시작하라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혹 이렇게 부종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혈당이 또 조절이 잘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조절이 가능한가요? 투석 환자분들이 당뇨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말기 신부전 환자의 절반 정도가 당뇨로 인해서 온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의 환자가 당뇨를 갖고 있다 보니 결국 물을 제거하기 위해선 포도당을 쓸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몸으로 좀 일부 흡수가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혈당이 상승이 되고요. 우리가 가능한 한 낮은 농도의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되는 경우에는 투석액에 일부 인슐린을 좀 섞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특히나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복막 성질이 다르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복막이 좀 쉽기도 하고 어떤 네. 분은 복막이 잘 안 된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복막도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복막 투석을 오래 하다가 보면 복막 투석이 잘 안 되는 쪽으로 가긴 하지만 처음부터도 조금씩 다르죠. 대개는 복막 투석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복막의 성질이 어떤지 이제 복막 평형 검사라고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복막 상태가 어떤지를 우선은 주치의 선생님이 평가를 하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처방을 달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막은 우리 사람 얼굴이 다르듯이 다 똑같지는 않다. 다음 질문으로는 출구 소독, 여기 이제 그 복막 카테터 주변을 소독을 하는 것일 텐데 이 출구 소독을 정말 철저히 교육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출구 소독을 해야 될까요? 환자분들이 또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복막 투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복막염이 문제라고 하던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긴 합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거든요. 가이드라인 같은 데는 보면은 보통 2, 3일에 한 번씩 출구 소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좀 간과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병원들 다 조사를 해봤더니 대개는 매일 환자분들한테 매일 출구 소독을 하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샤워를 한 다음에는 꼭 출구 소독을 하라고 되어 있고 여름철 같은 건 또 땀이 많이 나고 샤워를 2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2번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출구가 조금 약간 꼬들꼬들 이렇게 말라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축하게 젖어져 있는 상태에 꺼지를 바로 덮으면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출구를 소독을 한 후에 다 말린 상태에서 꺼지를 덮는다. 이게 또 중요한 교육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소독하고 나면 이렇게 뭐 붙이잖아요. 거즈 같은 거 꼭 붙여야 되나요? 대부분 병원에서 꺼즈 그리고 반창고 이용해서 출구 소독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 꺼즈를 반드시 덮어야만 하냐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줄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이게 달랑달랑 계속 당겨지면서 자극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줄은 꼭 고정을 해주시는 편이 좋고요. 축축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국에는 이제 씻을 때가 또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샤워할 때도 뭐 이렇게 다 붙이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출구에 간혹 가다가 물이 닿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할까요?
도관 삽입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수술 부위가 아물고 나면 샤워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구 부위에 우리가 소독해 놓은 꺼즈는 제거를 하시는 게 좋겠죠. 꺼즈가 젖으면 또 그게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도관을 고정해 놓고 일반적인 샤워를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이 출구 부위에다가 장루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장루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드레싱 제품과 결합되어 있는 백이 있습니다. 혹은 방수 테이프 같은 것들도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이 출구에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덮어두고 샤워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출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출구를 그냥 피부에서 하늘을 향해서 열지 않고 피부를 최대한 잡아당겨서 아래쪽으로 보도록 출구를 만드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때때로 그냥 잠깐 물이 닿더라도 물이 출구로 들어가지 않고 중력으로 아래로 그냥 흘러내려가도록 그렇게 잠깐 물이 닿는 정도는 우리가 소독만 잘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투석하시는 분들 여행 참 많이 가고 싶어 맞아요.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투석해야 된다는 걱정 때문에 뭐 국내 여행도 그렇지만 해외 여행은 또 더더군다나 생각하시기가 참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여행 가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저희가 복막투석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여행을, 특히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일 겁니다. 본인이 이제 직접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너무 많죠. 이게 캐리어가 두세 개씩 들고 가셔가지고 중요한 건 되게 저희가 영문으로 된 소견서를 가지고 가셔야지 그쪽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거든요. 이제 미리 보내실 분은 그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를 회사에다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거고, 아니 직접 가지고 가실 분은 캐리어가 조금 많이 필요하시죠. 네. 운동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게 복막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 같은 것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진료 지침의 권고 사항에서는 수술 직후에도 걷기 정도의 운동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말씀하셨듯이 복압이 상승되는 운동들, 윗몸 일으키기라던가 혹은 뭐 물건을 무거운 걸 들어 올린다던가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수술하고 충분히 상처가 아물 이후에 대개는 한 3주 내지 4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뭐 배에 힘을 많이 주는 운동을 장기간 하시기보다는 걷기나 뭐 등산, 조깅 같은 좀 가벼운 운동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편이 좀 더 좋겠습니다. 복막 투석을 하면 아무래도 좀 혈액보다는 식사 조절에 조금 자유가 있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세요. 일반식 그냥 해도 될까요? 복막투석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혈액투석이라든지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실은 식단이죠. 그리고 식단 얘기하면 다들 귀가 쫑긋하셔가지고 네, 잘 들으시는데, 이제 복막투석은 혈액투석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칼륨이라고 생각을 해요.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칼륨 높은 음식, 채소라든지 뭐 야채, 과일 등인데, 그런 것들을 혈액투석은 저희가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복막투석 환자분들은 칼륨의 제한이 덜합니다. 혈액투석보다는 조금 더 식단이 자유롭다, 먹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인도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많으신데 편하죠. 이인 네. 관리는 어떨까요? 환자분들을 저희가 관리할 때 고민스러운 부분이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지금 말씀하신 칼륨이나 인 같은 것들을 좀 제한해야 되는 측면, 또 한쪽은 환자분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요독에 계속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영양 실조에 빠지시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복막투석은 혈액투석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석 과정에서 알부민을 포함한 단백질의 소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같은 체중의 혈액투석 환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백 섭취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60kg 성인을 생각한다면은 하루에 한 6에서 10g 정도의 단백질은 더 섭취를 하시는 편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단백질이 대부분 조금씩은 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 섭취는 좀 늘게 될 수밖에 없고, 복막투석을 통한 인의 제거가 혈액투석만큼 아주 효율이 높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막 Q&A 하러 온다고 환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리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복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복막이 안 될 때가 좀 환자분들이 당황스럽고 궁금해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예, 선생님은 전화를 안 받으셨겠지만 복막 담당 예. 간호사는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액 부전의 원인을 찾으려고 저는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엑스레이부터 찍어볼 것 같습니다. 도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도관의 끝이 이동을 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만약에 주입은 되는데 배액은 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도관의 팁이 제자리에 잘 위치해 있다면 아마 찌꺼기 같은 것들이 조금씩 걸려서 관을 막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당장에는 주사액을 좀 집어넣어서 껴있는 찌꺼기를 좀 빼내고 이후에 찌꺼기가 더 막지 않도록 제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투석액에 헤파린을 섞어서 사용하시도록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녹아서 나오는 그런 일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복막 간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라고 그랬더니 변비래요. 네, 그래서 변비를 해결해주면 실제로 배액이 다시 잘 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피브린 클롯이 막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변비를 해결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럼 병원에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이 피브린 클롯 제거해주면 이제 좋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변비가요 정말 곤란할 때가 많은데요. 이게 본인이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변비약을 드려야죠. 왜냐하면 저희 환자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연세가 있으셔서 변비도 있고, 또 저희가 칼륨 못 먹게 하잖아요. 칼륨 음식, 야채 이런 것들에 변비를 해결하는 파이버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못 먹게 하니까 변비 생기죠. 또 약들이 저희 환자분들 다 변비를 유발하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변을 보셔야 됩니다. 한 번에 변을 못 보실 경우에는 약을 드십시오라고 약을 드립니다. 네.